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오후 7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66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라이브도 같이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또 저희가 계획은 없었지만 또다시 축구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게 됐어요. 사실 매주마다 뉴스가 갱신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어그로를 던져주셨더라고요. 일단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단 이 회고록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 자서전이죠. 이제 회고록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책, 정문교 회장이 낸 책,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코치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 이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선임이 됐다 안 됐다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확신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목소리 작다는 얘기 있었는데 저희가 아마 처음에는 조금 작게 말해가지고 그럴 텐데 지금도 혹시 작으시면은 한 번만 채팅 다시 쳐주시면 저희가 한번 사운드를 올리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오프닝 토크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 자서전 출간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은 제목이 축구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축구의 시대. 정말 시작부터 거창하죠. 제목부터.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은 본인 이제 현대자동차랑 이제 HDC 그 그룹에서 있었을 때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근,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한 얘기까지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요일에 발간을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 책을 입수하거나 그러진 못했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목차나 여기 써져 있는 좀 설명만으로 일단은 분노를 대신 표현하고자 하니까 그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그 자서전 먹거리나 팔릴지 하고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노이즈 마케팅은 제대로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타이밍에 이런 책이 나온다? 이거는 진짜 물론 이제 그걸 사느냐 안 사느냐와는 별개로, 구매력과는 별개로 일단 이 책에 대한 관심도, 모두가 이 책에 대한 제목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뭔가. 네, 그리고 모든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다룰 예정이고 아마도.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이 많이 다뤘어요, 좀 진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묻던 내용을 씹으리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정봉규한테 돈 주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러면 도서관에 구매 신청을 해서 빌려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국가의 혈세를 쓰라고? 그것도 아깝죠. 그것도 아까운데? 그냥 어떤 분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 책 내용은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네. 어쨌든 본인 당사자가 물론 자기 편향적으로 쓰는 글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자기 입장을 오피셜로 밝히는 글이기 때문에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고, 일단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들어봐야지 그게 틀린 말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점을, 우리가 잘못한 점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진실이네, 이런 거를 대강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한 번씩 좀 훑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한 기사에 따르면은 그는 기업인이자 대한축구협회장으로서 한국 축구의 발전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크고 작은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라는 사관의 심정으로 30년의 한국 축구 역사를 집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축구판에 오랜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죠. 근데 이게 참 상충되는 게, 일단은 사관의 심정으로 썼다고 하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 서평에 나오는 얘기인데, 서평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쨌든 한 개인의 의견, 그러니까 시각으로 좀 썼다 보니까 다수의 이해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평에서 굳이 그렇게 쓴 거 보면. 네, 앞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글을 썼다고, 소회를 사관의 마음으로 썼다고 남겼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 주장이지. 그러니까 결국 본인 방어 기제로 이 책을 좀 기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어쩔 수 없죠. 그걸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변명의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표현한 사관조차도 당연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썼겠지만, 근데 그 객관조차도
결국 주관이 들어간 객관이잖아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자기가 객관적이라는 거에 기준 다 다를걸요? 자기가 좀 썼겠습니까? 대필했겠죠. 그렇지.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한데 뭔가 귀담아 들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 뭔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고 싶은데 내용을 보고 굳이 막 귀담아 듣고 싶진 않은 아이러니한 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몽규 회장의 발언을 하나 따왔는데 기사가 정몽규 회장은 30년간의 축구 인생을 가감없이 그대로 녹여넣은 축구 이야기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애쓸 이들에게 좋은 표식이 되길 바란다. 축구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지혜, 통찰을 축구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출간소회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제가 매일일보 기사에서 따왔는데 그럼 이걸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것도 표식이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것만 표식일 수는 없죠. 저희가 이제 지뢰가 있는 곳에 접근 금지라는 편말을 붙여놓듯이 그렇죠.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 정보를 일단 조금 보면은 이게 일단 그리고 또 댓글에 보니까 베스트셀러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 받침대로. 베스트셀러는 이 책이 좀 두껍더라고요. 책이 막 600 몇 페이지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맞아요. 라면 받침대로 쓰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라면 받침대로 쓰긴 좀 이게 577페이지라고 합니다. 네, 거의 뭐 이제 500페이지면은 600 거의 되는 거죠. 좀 라면 받침대로 쓰긴 좀 부적절한. 이게 짧은 책은 막 200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꽤 긴 거예요, 진짜. 그리고 가격은 26,100원. 뭐 어디 가서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일은 이제 내일이고. 이건 좀 라면 받침대로 쓰기에도 부적절해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장작으로 써야 되나? 근데 장작도 장작도 종이가 아까네. 요즘 또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종이로 태우는 거. 그렇죠. 요즘 뭐 다 그런 거 쓰지 이거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용처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판사 서평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제 서평을 보면은 물론 이제 서평이라 하면 출판사에서 쓴 거긴 하지만 이 책을 좀 약간 홍보하는 홍보 문구라고 또 봐야 되는데 서평이 일단 저는 인상적인데 굉장히 길어요. 서평이 개 길어 진짜. 근데 이게 보통 출판사에서 서평을 쓰면 다 이제 길게 써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대강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논란 있는 인물이 글을 쓰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써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출판사는 이 사람과 계약을 했고 어쨌든 책을 팔아 먹어야 출판사는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논란이 있는 인물이 있어서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써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평이 되게 긴데 그래서 한 문단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서평 두 번째 문단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나 정몽규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들 중에서 정작 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롭다. 너도 나도 정몽규를 향해 돌을 던지지만 정작 그가 왜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마치 인터넷 세상의 놀이나 유행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많은 부분이 크고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왜 오해의 간극을 메우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일까? 라는 이게 문단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글을 보고 있는데 이게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글이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사람들이 좀 그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좀 글이 뉘앙스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출판사 서평 써주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개새끼입니다라고 쓸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욕 먹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라고 쓸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떤 오해가 있는 인물인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점을 비판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점을 비판해야 되는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자. 좀 이런 식으로 은근히 좀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느낀 느낌에는 뭔가 그래요. 일단 여기서 하나 동의할 수 없는 거는 과연 정몽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몽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물론 이제 개인에 대해서 모르겠죠. 개인에 대해서는 뭐 정몽규가 여기서 이제 뒤에서 말하겠지만 오피셜 코멘트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 약간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알고 깔 수 있는 뭔가 그쵸. 그런 알고 까자.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게 글을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마치 인터넷 세상의 놀이나 유행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거는 이게 개팩트죠? 이거는 근데 용거짓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 사진 올려놓고 사진 올려놓고 하면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추천 있더라도 엄청 받고 갑자기 뭐 세계 최악의 인물이라고 갑자기 제목이 딱 올라오고 그러면은 추천 이러고 이런 게 유행이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잘못을 했길래 비판을 하는 건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적을 알아야지 적을 좀 더 잘 공략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일단 아까 동근이가 얘기한 것 같이 네. 좀 서평에 보면은 이제 성공 사례도 담겨져 있고 실패 사례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공과 실패를 모두 이제 표식들로 뭐 삼을 수 있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과연 본인의 잘못들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가지고 있을지도 좀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목차들을 슬쩍 봤는데 성찰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목차를 뭐 말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면은 네. 이제 뭐 프롤로그 있고, 그다음에 1부가 뭐 이제 구단주랑 이제 K리그 총재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은 뭐 어렸을 때 얘기 하고 있고, 그리고 2장이 이제 부산 아이파크.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 축구와 일적으로 인연을 맺은 게 결국 부산 아이파크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부산 아이파크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장이 이제 K리그 승부조작 그때 사건이 있었죠. 한 10여 년 전이죠? 그렇죠. 지금은 아니고 한 10년 전에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이 승강제 도입. 해서 이제 정몽규 이제 총재라고 해야 되나요? 연맹 총재니까 어쨌든 이분이 어쨌든 있을 때 한 일이니까, 그래서 승강제를 도입하는 과정. 뭐 저는 이거는 뭐 승강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은 이제 저해 연령 선수 의무 출전 제도.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어린 선수들이 결국 기회를 많이 얻는 기회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거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사실 뭐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없진 않지만 이런 게 많았거든요. 16명 선수 내보내고 일찍 빼고 막 수원 FC 같은 사례가 있었죠.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저유명 선수를 한 30분 선발로 쓰고 한 30분 만에 빼가지고 30분이면 양반이야. 사실 10분 만에 사실 빼고 그랬어. 그때는 좀 비판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린 선수들이 30분짜리 선수가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판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가서는 이제 어린 선수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런 선수들한테 기회가 좀 더 줄어지니까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어린 선수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몽규가 좀 과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공도 한두 개 정도는 있긴 해요. 공이 아주 그냥 없다. 아주 과만 그냥 있다라고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공도 뭐 인정해 주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판을 해도. 그래서 일단 저일영 선수 그거는 출전제도 어떻게 좀 만들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한축구협회장 재앙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왜 그냥 저일영 딱 거기까지만 하지. 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몽준 형님과 나의 관계.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진짜 제목 잘 써요. 이게 아마 진짜 어그로죠. 그 출판사에서 좀 이게 들어갔겠죠? 네, 이게 다듬기가? 프레싱이 다듬기가 들어갔겠지만 이거 진짜 AI로 찍어냈나요? 요즘 AI로 그 기사 제목 같은 거 쓰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보고 그냥 이거 사고 싶어지는데라는 충동이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밑도 끝도 없는 현대가 세습 논란이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실 정몽준에서 정몽규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현대가에서 그냥 하는 거냐, 돈 주니까 그냥.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것에 대해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파트가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 이건 뭘까 여기서부터. 과연? 이건 뭘까? 이것도 진짜 어그로 잘 끈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홍명보가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과연 이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궁금하긴 하죠.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잘 쓴다. 뭐 대한축구협회장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은 대한축구협회장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뭐 축구협회장의 일상에 대해서 쭉 써놓습니다. 업무와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8장 국가대표 선수를 말하다 해서 뭐 대표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요르단전 패배에 관해서도 요르단전 패배 얘기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들의 그런 다툼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마 이 파트에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충 뒤에 목차를 보니까 창의성과 원팀 정신에 그러니까 원팀 정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팀 정신을 키워야 된다. 창의성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라는 자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우리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빠르게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는지도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캡틴 손흥민과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빨아주는 것도 나오고 이것도 맛있어 보여요. 뭔가.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대표팀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그렇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대표팀 감독은 어떻게 선임되는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본인이 이제 프로세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클린스만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정몽규가 클린스만을 꽂았다. 네, 꽂았고 홍명보도 어떻게든 일단 이 사람의 픽 중 하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대표팀 감독이란 어떤 의미일까라는 점이 궁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들을 보니까 대표팀 감독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뭐 프로세스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겠죠. 지켜지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국내 감독이냐 외국 감독이냐 대표팀 감독은 어떻게 경질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게 대표팀의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이게 그들이 말하는 그 한국 축구 기술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논리로 이 양반들이 선임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게 거스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은 끼워 맞췄겠죠. 그래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거짓말임이 좀 더 자명해질 거기 때문에 정말 결국 이제 읽어봐야 될 가치가 점점 있어지는 책 같아요. 복잡한 보다. 이 책에서 홍명보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저 그렇게 최신은 아닐 거예요. 이 책이기 네, 때문에 이게 그전 1년 동안 계속 써왔던 책이기 때문에 지금 홍명보 됐잖아요. 그 전에 이미 다 원고 다 쓰고 다 하고 했기 때문에 홍명보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막 들어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9장에서 나오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와 지금의 현 상황이 얼마나 매칭이 될지 혹은 안 될지 이런 것에 대해 하면은 솔직히 이 정몽규 회장의 글을 가지고 지금 축구협회를 비판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치 얘기는 이거 좀 끝나고 할 테니까 그때 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월드컵의 추억 해서 이제 좀 월드컵들에 대한 그간 월드컵들 당장 카타르뿐만 아니라 해서 그래서 이제 브라질 월드컵부터 이제 최근에 클린스만까지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이제 뒤쪽에 있는 클린스만이 남긴 유산에 대하여 과연 이 뭐라고 얘기할까? 일단 뭐라고 자기 방어를 했을까? 이름값만 놓고 선임하면 좆된다? 뭐 그런 거? 근데 자기가 선임을 결국 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얘기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궁금해요. 변명을 어떻게 할지. 자, 그리고 그렇게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U20 월드컵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12장은
이제 피파와 그러니까 AFC 선거. 사실 정몽규 회장이 비판받는 또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국제 뭔가 축구 정치에서 좀 밀려났다. 뭐 사실 최근에 그 AFC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몽준 회장 때에 비해서 엄청 좀 밀려난 모습들이 많았고 네. 사실 이번에 아시안컵 유치 잠깐 이제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런 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영향력이 좀 부족했다. 뭐 네. 이런 비판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AFC 그런 평의위원 선거에서 거푸 떨어진 이유 이런 것도 책에 나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 13장인 중동이 어떻게 국제 축구의 파워 베이스가 되었나란 얘기를 하면서 아시안컵 유치에 실패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이 사우디로 간 까닭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한국이 왜 이렇게 파워 베이스에서 힘을 잃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굉장히 재밌게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 이제 가장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14장에 가면은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에 답하다라는 파트고요. 처음부터 사면 파동이 벌어지다 해서 이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차만으로 추론을 하는 거지만 이 목차 두 개를 봤을 때는 사면을 생각한 이유가 뭔가 이 뒤에 나오는 뭐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과 연결되지 그렇죠. 않을까. 근데 이게 말이 되나? 괘씸한데 그 심지어 그 맨 위에 1장에 네. 아니 3장에 승부 조작 사건 때는 그렇게 좀 단호하게 대처를 했음에도 이렇게 갑자기 또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랑도 못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 번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왜 지가 그러니까 왜 네가 용서를 하지? 왜 네가 용서를 왜 하니? 네 뭐 무슨 권한으로 용서를 하는 거지? 잘 모르겠네요. 네. 도대체 이렇게 책 하나에도 이렇게 다른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 변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이게 협회장이니까 어쨌든 공적인 존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 제도와 절차적인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히딩크 파동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히딩크 파동이라 하면 이제 한때 히딩크가 갑자기 나 국가대표 하고 싶다. 한국 국가대표 그랬을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히딩크 파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커졌을까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뭐 잊혀진 얘기긴 한데 어쨌든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5장은 뭐 축구에서 비롯된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써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도 쓰고 그다음에 국제 환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축구, 그다음에 북한 축구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엑셀 못하는 직장인데 비디오 분석 못하는 지도자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뭐 얘기도 본인이 느낀 게 있나 봐요. 한 거 보니까. 행정 못하는 네. 그렇지. 그건 이제 이 글로 또 본인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또 써있지는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장에 어쨌든 1, 2, 3 어제 3분의 1을 미래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책에. 이것으로 보아. 정몽규는 것 같다. 4선을 할 생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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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16장 미래를 준비하다. 비전 헤트트릭 2033. 이야 2033년까지 해먹겠다. 이 생각일까요? 글쎄요. 가치체계 재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 헤트트릭 2033이 저 뭔지 몰랐어요.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왜 최근에 나온 건가 하고 찾아보니까 2013년에 발표한 그런 비전이더라고. 그래서 2033년까지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뭐 이런 목표들을 완수해서 뭐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이뤄보겠다 해가지고 그 KFA 공식 홈페이지 가니까 2013년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13년 자료로 봤었는데 근데 이 자료를 좀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 의미가 2013년의 일을 2024년에 가져와서 찾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보더라도 2033? 이 계획 제가 조금 아까 방송 중에 살펴봤는데 한 게 많지 않던데요. 지금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2033년까지 계획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절반 이상 온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절반 이상 살펴봤을 때 이게 됐냐라고 따져보자면 5대 추진 목표가 있더라고요. 1번 경쟁력을 높인다. 2033년까지 피파 랭킹 10위 진입, 세계 주요대회 파이널 진출. 됐겠습니까?
뭐 일단 지금 이제 순위가 저희가 20 몇 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피파 랭킹.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뒤에 엄청 뭔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경쟁력 강화라면 결국 축구력, 그러니까 축구의 경기력과 성적 아니에요 결국. 네. 근데 뭐 아직 10년이 더 남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잠깐 이제 벤투스 때까지 발전했을 때가 있지만 최근 한 2년을 보면은 엄청난 또 퇴화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주요 내용들 살펴보자면 그 여기서 이뤄진 엄청 많아요. 여기가 이뤄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이뤄진 게 하나가 2017 피파 U20 월드컵을 한국이 유치를 했죠? 그렇죠. 그것밖에 없어요. 아 그거 빼곤 다 안 됐다. 그거 빼고 다 안 됐다. AFC 세장 선거 출범 및 피파 집행을 선출 안 됐고요. 국내 지도자 및 축구 인적자는 해외 진출 지원. 뭐 근데 생각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된 게 2번 인재를 육성한다. 교육 전문화. 이거는 되지 인재 육성? 않았을까요? 뭐 인재는 인재 뭐 육성 저희가 잘 어쨌든 알지 못하니까. 이게 정몽규의 뭔가 성과라고 보기에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재는 뭐 잘 나오고 인재는 있습니다. 잘 나오고 예.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인정. 그리고 3번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일단 야, 이게 제목부터 진짜 틀려 먹었죠. 최악이지. 그래서 제목부터 틀려 먹었고요. 그다음에 4번 축구 사업을 확대하다. 일단은 일부 오브 리그 디비전 시스템 완성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엄청 많아요. 최한 축구협회 브랜드 아이덴티티 리뉴얼. 그래서 뭐 유청소년 축구팀 육성 여건 개정을 통한 활성화 이런 게 있는데 뭐 거기서 또 여자 축구 지원 지역의 구축 풋살 저변 확대 이런 게 있는데 한 반 정도 이루어지고 반 정도 안 이루어진 게 태반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모호한 목표거든요. 축구 산업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건데 하면은 여러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니까 이게 한 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비전 헤드트랙 2033이라면 당연 10년이 아직 남아서 지금 평가하긴 이르지만 된 게 많이 없다. 결국 이렇게 약간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미래를 얘기하면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제 22장 쭉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친놈인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여자 축구 방치돼 있잖아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이게 지금 여자 축구가 지금 A매치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축협이 완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A매치 기간인데 A매치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을 안 잡았기 때문이죠. 감독이 없는 거랑은 조금 별개의 얘기죠. 근데 저 감독이 없어도 경기 일정은 잡아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감독 대행이라는 방법도 있고 감독 대행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건 왜 감독 대행을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뭐 일단 이제 콜린 베 감독 원래 하다가 최근에 좀 나가게 됐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결국 A 매치도 안 잡아주고 그리고 최근에 여자 축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나?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게 뭔가 소개를 해줬던 적이 있나? 협회 쪽에서 협회 차원에서 그런 게 딱히 네. 없죠. 그다음에 최근에 거의 애초에 방치되시피 A 매치를 안 잡는 것 자체가 이러면서 뭐 무슨 발전을 위한 재원 물론 이제 이거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썼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미래를 네.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으면 그거를 미래 비전을 그렇죠. 달성하기 노력하는 거 보여주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22장 하나는 글러 먹었는데요. 참 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세대의 도전과 한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양반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뭐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제가 목차만 살펴보고 얘기해서 조금 실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차만 봐도 우리가 이건 아닌데 아니 뭐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물음표 그다음에 느낌표를 약간 공격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 내용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내용도 정말 많이 있는 책 같아서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되겠죠? 하루 네. 뒤면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도 나오고 할 텐데 뭐 기사에서도 기사나 이런 외부 컨텐츠에서는 뭐 책의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결국 사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저희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조금 있으니까 공금이 있긴 하지만. 공금으로 좀 구매를 한 권 해볼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반응을 좀 보고 저희가 네. 자세한 내용까지 다룰지는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깝다. 그 인간 돈이 아깝긴 인세가 해. 저런 게 너무 응? 아깝다. 그 이제 크린스만 경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그거만 해도 얼마야. 그 인간한테 인세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 나는. 이거 분명히 정몽규장한테 많이 갈 텐데 인세 중에 지금 사지 말라고 네. 댓글에 쓰시는데 저도 솔직히 사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한 번 읽고 개소리구나 하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고민됩니다. 근데 읽고 싶어.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어쨌든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 전에 뭔가 많이 나올 거예요 책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그래서 대해서 많이 나오고 사서 읽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 가치가 있는 정도의 쓰레기 글이다. 그러면 쓰레기 글이겠죠. 그러면은 뭐 사고.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읽고 내용을 보고 좀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진짜 예상했던 그대로 그냥 자기 변명문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뭐 굳이 사는 의미가 굳이 없겠죠. 살 이유가 네. 없죠. 한 내용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러면은 굳이 네. 라면 받침대로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은.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안 읽고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건 좀 추후에 또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클럽 데려오면 사주자고. 그럼 인정이지. 그럼 인정이지. 클럽급 데려오면 사줘야지. 근데 뭐 지금 홍명보가 됐으니까. 홍명보가 됐으니까. 홍명보가 클럽급 포크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뭐 네. 진짜 한 30번 죽었다 아이, 깨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오프닝 이렇게, 토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이거 오프닝 하겠습니다. 맞나? 개긴데? 오프닝?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다. 핫한 주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오프닝 토크 끝났고요. 이제 본 주제 넘어가기 전에 광고 잠깐 저희가 광고.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무메키 광고 이제 혹시 문의 주실 분들은 충무메키 인스타그램 DM 그리고 설명란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이제 루크아이에서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요. 저희 목요일 팀에서는 나이트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루크아이는 가지광선은 400에서 490ml 범위를 네. 차단해 주는데 나이트 렌즈는 400에서 450나노미터 범위를 차단해 준다고 550이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그래서- 넓은 범위를 차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 및 수면 중에 이 지장을 주는 인공 블루라이트 그리고 그린라이트를 100% 차단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소량의 블루라이트에도 신경이 많이 쓰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게 수면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해서 잠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경을 끼고 자면은 좀 수면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최대로 활용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저희 블루라이트를 보는 대표적으로 그냥 핸드폰이라고 할게요. 핸드폰 그리고 네. 저희가 밤에 축구 많이 보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네. 그렇죠. 축구 보고 바로 자야 될 때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 나이트 렌즈를 쓰고 이제 뭔가 시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또 자게 되면은 일단은 블루라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방해되는 것을 이제 막아준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서 수면 전에 좀 착용하시면 나이트 렌즈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크아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여러 제품들이 또 나이트 렌즈뿐만 아니라 데이 렌즈도 있어요. 그래서 좀 환경에 맞게 본인의 필요에 맞게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루크아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노드 VPN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드 VPN 한국에서 좀 유명한 VPN 그렇죠. 중에 하나고 이제 가격도 뭐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서비스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의 정보 누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 누출을 막아주고 그리고 노드 VPN의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나 사생활을 싼 가격에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노드 VPN은 충무일기와 함께해서 할인 이벤트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링크 설명란에 쭉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할인과 함께 4개월 추가 혜택까지 직접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된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링크 제공해드리니까 그 링크 통해서 구매를 노드 VPN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사무실 빌려드리고 네, 사무실. 있습니다. 장지역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마이스터 샬레 팟캐스트에도 또 빌려주고 있고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촬영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 녹음 시설, 그다음에 촬영 시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DM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여에 대해서 문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그냥 다른 녹음실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마쳐봤고요. 메인 토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토크인가요? 네, 드디어 넘어온 메인 토크는 바로 홍명보의 수석 코치 이슈입니다. 뭐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언론 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알베르트 셀라데스라는 코치가 일단 홍명보의 코치로 유력하다고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코치 후보들을 만났다고 해요. 네, 전해지는 바로는 그렇죠. 만났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가장 유력한 게 셀라데스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기사를 한번 찾아와 봤는데 뉴스원 쪽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기사에 따르면은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하. 셀라데스 전 발렌시아 감독이 코치로 홍명보호에 합류할 예정이다라는 뭐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다른 건 다 이제 곁가지고 이 소스만 딱 보면 될 텐데, 근데 뭐 이거 갖고 확정이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이 뉴스원의 기사 말고도 뭐 이제 다른 기자분이 이제 트위터에 또 올린 내용도 그렇죠. 있어서 이제 뭔가 유력한 그런 그림이 되고는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감독이 현재 무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코치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홍명보 감독이 전술을 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외국인 코치들을 선임을 해서 그 전술 보조를 맡기겠다고 아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표팀의 전술이나 이런 큰 방향은 이런 외국인 코치들의 손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코치들이 전 팀에서나 아니면 소속팀 이런 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어떤 전술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에서 대강 쓸 전술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라데스가 만약에 된다면은 셀라데스가 그 전 팀에서 발렌시아에 있었으니까 발렌시아에서 보여줬던 게 어땠는지, 아니면 스페인 연년별 대표팀에서 보여준 게 어땠는지를 보는 게 일단은 홍명보가 뭐 지금 이제 사퇴하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 지금 사퇴했으면 유럽 가기 전에 했어야지. 유럽 이미 박지성이 딱 던져줬을 때 받았어요. 네, 이미 뻔뻔해졌기 때문에 이 양반이 나갈 확률은 없는 것 같아요. 애석하지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셀라데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은 댓글에서 막 그 코치를 알아보는 시간이 짧았다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선수를 만난 날수가 코치 인터뷰를 한 날수보다 길거든요. 선수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솔직히 그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나갔는데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 만나고 김민재 선수 만나고 이재성도 만나고 이재성 만나고 황인범 만나고 서령우 만나고 도대체 그리고 선수들 만날 때마다 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How are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bye bye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담을 했으니까. 면담을 하고 일단 밥 정도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끼니 하나는 소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6명, 5명 하면은 이틀, 3일 지나지 않겠습니까? 이틀, 3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이제 각각의 선수들이 다 하루씩 잡아먹었으니까. 네. 한 2, 3일은. 네, 3일 이상. 3일에 4일 정도는. 코치 선임이나 코치 면접 이런 거는 2, 3일밖에 쓰지 못했다라는 게 지배적이죠.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딱 15일에 출국을 해서 19일부터 선수들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4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 가는데 하루 빼야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3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일 만에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유럽을 투어를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중 하나가 셀라데스라는 거죠. 네, 그중 하나가 셀라데스인데 이 셀라데스라는 사람의 일단 커리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 경력만 보자면은 이제 스페인 U16 대표팀을 13년부터 14년까지 맡았고 스페인 U21 대표팀을 맡아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을 2018년에 수석 코치로 있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2018년 수석 코치로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발렌시아에서 2019년에 감독을 맡아서 이제 2020년에 1년 만에 경질이 된 이후에 감독 커리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우리한테는 익숙한 때죠. 어쨌든 이강인의 감독으로 있었으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그전 감독인 마르셀리노가 경질된 이후에 맡았던 감독인 만큼 이제 그때 당시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좀 유망주였으니까 떠오르고 있는 선수였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이강인 선수의 거치에 따라서 이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도 여부가 많이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게 더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르셀리노 감독 시절에는 많이 못 나오다가 이제 이 감독이 오면서 셀라데스가 오면서 그래도 조금 출전 시간이 확보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조금 네. 그래도 뛰기 시작한 때가. 사실 그 전임자였던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제 이강인 선수를 잘 안 써서 좀 한국 팬들이 많이 싫어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구단주였던 피터림도 맞아. 사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어린 선수를 잘 기용을 안 했다라는 것도 이유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마르셀리노를 자르고 데려온 게 셀라데스거든요. 근데 셀라데스의 경력을 보면 알겠듯이
프로팀 감독 커리어가 없어요. 거의 뭐 낙하산이에요. 사실 스페인 10명의 대표팀만 이렇게 좀 주구장창했을 뿐이지 프로 커리어도 없는데 데려온 걸 보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피터림 곳은 낙하산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원래 이 감독의 오퍼가 그 전에 오던 곳이 이제 세군다라고 불리는 저희가 2부 리그, 3부 리그 그런 리그였는데 발렌시아가 그 전 시즌에 이제 리그 4등이랑 코파델레 우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즌에 샘스 나갔어요. 이 시즌에 샘스를 나갔죠. 주가가 좀 높은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셀라데스를 데려오면서 저 듣보 감독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에서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챔피언스리그는 좀 좋았었죠. 네,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조별리그 1위로 같은 팀에 이제 당시 램파드의 첼시가 있었고 이제 테나우의 아약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에서 조별리그 1위를 기록을 하고 어쨌든 첼시와 아약스를 조별리그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성과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물론 이제 램파드 감독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감독은 전혀 아니긴 하지만 뭐 첼시라든지 아니면 아약스라든지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성적을 냈다는 건 뭐 인정해줄 만한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별리그 1위가 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거는 공으로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한번 본다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이 왜 1년 만에 잘렸을까요? 못했으니까. 네, 후반기에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더 코치스 보이스라고 네. 그 유튜브 채널이죠. 유튜브 채널에 무리도 나오고 유명한 분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자신의 전수에 대해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명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자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지 4-2-3-1을 쓰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전 감독인 마르셀리노가 4-4-2를 계속 써왔다고 해요. 맞아요. 꽤 오랜 시간 써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렌시아의 스쿼드 자체도 4-4-2에 더 맞는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계속 4-4-2 수비 대응이나 이런 걸 해왔으니까 선수들이 4-4-2도 익숙했겠죠. 그래서 좀 두 개를 좀 섞어 쓰면서 어떻게든 대응을 시도하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가 설명하는 바로는 4-2-3-1 대응을 쓰면서 미드필더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 윙으로 뛰었던 로드리고 모레노가 좀 미드필더 쪽으로 뛰면서 이제 지원을 도와줬다. 그리고 또 이제 왼쪽에 가야나 체리셰프 이런 선수들은 왼발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직선적으로 가면서 그래서 크로스나 이런 걸 만들기 노력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한쪽 측면을 좀 올리고 한쪽 측면을 내리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변형 3백 뭐 넓게 말하면 라볼피아나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렌시아 네. 당시 전술을 생각해 보면은 풀백을 좀 비대칭적으로 활용하면서 뒤에 3명을 남기고 그다음에 좀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이게 4년 전 얘기다. 이게 4년 전 얘기고 결국 이렇게 실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전술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자신의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일단 스쿼드의 한계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공격 세부 전술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이런 전술을 따가 결국 측면 해줘, 크로스 해줘, 크로스 올려줘, 넣어줘 이런 전술로 치환이 돼서 발렌시아 팬들이 정말 답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후반기에는 거의 이제 마르셀리노가 남기고 간 4-4-2 수비 전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 늪축구, 걸레축구 이런 걸로 겨우겨우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이었던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별 1위로 진출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계속 4-4-2 두 줄 수비하다가 수비수 똥꼬쇼 하다가 한 방 로드리고 딸깍 가메이로 딸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긴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술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 정도는 이 감독이 분명히 할 수 있으나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벤투한테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게 이제 있잖아요. 뭐 판만 깔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다 있길 우리는 바라는데 그런 능력은 있는지 뭐 물론 이제 4년 동안 발전했을 수도 있지만 커리어로 봤을 때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자기의 수비 전술을 설명한 영상이 있었는데 전 그거 보고 좀 사람이 수비 전술이 있긴 한가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상대방이 첼시전을 예로 들었어요. 첼시가 공격이 강하니까 수비 4명, 미드필더 4명을 내리고 거기서 로드리고 모레노를 투톱으로 썼고 코클랭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상대방 공격에 맞서 수비를 열심히 했다. 끝. 이게 수비 선수 끝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그냥 4-4-2로 수비를 이게 했다. FM한 사람 탈 수 있어 이거는. 아니 그냥 FM 4-4-2로 우리 4-4-2로 내려앉아서 열심히 수비하다가 역습 쳤다. 이거랑 똑같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프로 감독이 할 만한 레벨은 아닌데 말이? 아니, 그냥 딸깍이잖아요. 우린 딸깍 하겠어. 수비 전술 아니 딸깍도 근데 딸깍 나름이지. 딸깍도 심지어- 요즘 수비 전술은 되게 세부적으로 짜요. 공격도 확실한 패턴 하나 두 개 정도 있고. 심지어 그 이제 이겼던 그 4-4-2 전술은 전임 감독이 거의 다 짜놓고 나갔기 때문에 맞아. 마르셀리노 시절에 굉장히 좀 단단한 축구를 구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사실상 마르셀리노의 수비 전술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한 거지. 그게 그 셀라데스의 전술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만의 수비 전술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쎄했어요.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도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이게 수비 전술인가? 그냥 상대방의 대응에 맞춰서 그냥 강팀 상대로는 역습 딸깍 축구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시즌이 끝난 뒤에 경질이 됐고 그리고 네. 시즌은 이제 8위로 결국은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시즌에 발렌시아가 챔스 나갔으니까 4위 그리고 코파델레이 우승까지 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셀라데스로 감독이 바뀌고 나서 발렌시아의 성적이 추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어쨌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감독이 훈련 세션이나 이런 거 네.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발렌시아가 그때 의료진의 문제도 있었지만 네. 좀 리그에서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주전 18명이면은 7명 정도가 막 부상을 당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훈련 세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점도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코치를 데려오는 이유 중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전술적인 파트, 컨셉을 어떻게 짜줄 거냐도 있고 훈련을 어떻게 좀 잘 진행해 줄 거냐. 어쨌든 외국에서 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결국 그 니즈에 맞추려고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코치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개 모두 글러 먹었다. 이것만 보면 글러 먹었다. 그리고 또 발렌시아에서만 망친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활약을 보여줬던 게 이제 제가 아까 2014년부터 18년 사이에 스페인 U21 팀을 지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13년에 이제 스페인 U21 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네. 유로 대회를. 근데 2년 뒤인 2015년 유로 U21 대회에는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본선을 못 갔다고? 본선을 못 갔어요. 그냥 그 대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월드컵이 아니라 유로를 못 갔다고? 네. 뭐지 이건? 가능한 일인가? 2년 전에 우승했던 그 세대를 데리고 그냥 본선 진출도 못했다? 황선홍이죠. 그냥 습선홍입니다. 이건 말이 실드를 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도 황선홍은 이게 세계 대회를 못 간 거지. 세계 대회를 못 간 건데 이건 그러니까 유로 대륙 대회를 못 간 거라. 물론 네. 이제 유로가 좀 빡세긴 합니다만 사실 8팀 네. 나오는 대회라 좀 빡셀 수 있는데 아니 그 2년 전에 우승했던 팀이라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늙은 좀 나이가 든 선수들은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갔을 거고 들어온 선수가 있었겠지만 또 이게 실드가 안 되는 게 또 그 2년 뒤 2017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선수 탓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게 선수는 바뀌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결국 스페인의 그 평균적인 전력을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는 그렇게 불황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스페인 뉴스가. 그러니까 아무리 골짜기 세대 이래도 그게 이제 저희가 골짜기 세대라고 그래도 그게 한 10년 주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대회를 말아먹고 뭐 그 다음 때 준우승을 차지를 했다? 이런 거는 선수 탓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감독이 어느 정도 견해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회도 준우승을 셀라데스가 기록을 하긴 했지만 한 수 아래 전력이었던 독일한테 우승을 내준 거는 또 비판받아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에 따라 좀 갈리는 지도자였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로서 뭔가 눈에 띄는 성과는 좀 부족한 감독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나마도 지금 2020년이 커리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4년 동안 뭐 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어요. 스페인 사람도 알지 못할걸요? 사실 그러니까 위키가도 없어. 영문 위키가도 없어. 그냥 감독 잘린 이후로 뭐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방에서 폐관 수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4년 동안 놀고 먹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생적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축구계를 4년 동안 야인처럼 떠돌아 다녔는지 아니면 4년 동안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면접을 시키고 뭔가 선임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물론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리고 코치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름값적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데려올 수 있는 현실적인 코치의 라인업을 생각해봤을 때 아마 이름 중에선 그 중에 아마 높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이름값으로는. 어쨌든 이 사람이 현역으로 뛰었을 때는 바르셀로나에 뛰었고 레알 마드리드 좋은 선수였죠. 좋은 선수였고 그리고 코치로는 결국 스페인 연맹 대표팀도 해봤고 레알 발렌시아 마드리드 뭐 1부 리그 감독도 해봤고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수석 코치도 해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력 자체는 좋은데 사실 알맹이를 까보면은 이게 별거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데려와도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수석 코치가 완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홍명 감독을 보조를 해서 전술을 짜줘야 되는 역할인데 그렇죠. 뭔가 전술적으로 부족했던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그 MIK 있잖아요. 네. 이거에도 맞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루머로 이제 하나 나온 얘기가 트위터 쪽에서 네. 기자분이 쓰신 글인데 이 세레데스가 국가대표 코치뿐만 아니라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도 뭔가 관여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뭐라는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아예 그냥 연명별 대표팀 감독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그 이제 기자님이 또 뒤에 트위터를 올린 거 보면은 감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살펴본다고 하니까 아마 고문이나 아니면 총책임자, 유수 책임자 뭐 이 정도로 갈 것 같은데 뭐 감독은 아니겠지. 감독은 네. 예전에 이제 신태용 감독이 잠깐 네네. 맡은 적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와 이제 연명 대표팀을 잠깐 맡은 적이 있죠. 그런 의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황선홍 때 당해보고 또 하진 않겠죠. 그리고 또 저는 어쨌든 그런 U20팀 감독이나 이런 지도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지도자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홍명보 데려오면서 MIK 강조했던 게 결국 MIK에 맞는 지도자를 데려와서 MIK에 맞는 전술을 만들고 A팀에 그래서 그 전술을 똑같이 U20, U28 뭐 이렇게 쭉쭉 내려서 좀 일관된 축구를 만들겠다. A 대표팀부터 연령배 대표팀까지 쭉 해가지고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근데 갑자기 이 A 대표팀 전술도 외국인 코치가 짜고 그다음에 연령배 대표팀이 관리자로 간다면 연령배 대표팀이 할 축구도 외국인 코치가 만들고 그러면 그냥 외국인 감독 없지. 그쵸. 저도 왜 굳이 홍명보를 그들이 선임하고 말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그들이 말하는 MIK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전에 환국이 외국인은 그거 못한다며. 예전에 환국이 존재했다라는 가정하에 스페인의 제2의 한국이 있지 않는 이상 이 MIK는 실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럴 정도로 좀 뭔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 감독으로 선임되는 루머가 사실이라면 연명 대표팀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MIK가 뭔지 실체에 대해 좀 더 알 게 없어지고 오히려 이럴 바에 그냥 외국인 감독 코치를 다 데려와서 선임을 하지. 사단을 데려왔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할 대놓고 거면. 그냥 홍명보 키우기를 하고 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을 데려와 이럴 거면 사단 데려와서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같이 연계하게 연령배 대표팀 감독도 좀 추천해주세요 해가지고 맞는 사람 쭈쭈 꽂으면 되잖아. 그게 얼마나 좋아. 그게 전체적으로 한 개로 딱 가는 거잖아. 우리는 스페인 축구를 하겠다. 이러면 다다다닥 그들이 원했던 이제 예전에 저희가 막 티티타카 해가지고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이식을 한다. 이러면은 뭐 이해가 되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MIS라고 할게요. MIS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가 될 텐데 이거는 뭐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아니 MIK 그러니까 한국 이런 축구를 하겠다 해놓고 그 판은 왜 다 외국인이 있잖아. 왜 판은 왜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갑자기 연령별 대표팀이 안 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들이 말하는 MIK의 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어질 것 같아요. 자기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세레데스가 어떤 역할인지는 당연히 세레데스가 국가대표 코치 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된다 해도 이런 이제 유소년 쪽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정해져 있는 바가 없는데 저는 만약에 그냥 감독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담당자,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 정도를 맡는다고 해도 그냥 고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이런 비판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실 저도 잘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MIK라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건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뭔가 좀 셀라데스가 와서 뭐 유소년도 맞고 유소년도 맞고 막 이러면은 응응 이렇게 되는 네. 거지. 정말 노골적으로 진짜 제가 말하자면 홍명보 키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홍명보만 빼고 그냥 다 뭔가 다른 게 다 맞게 돌아가고 그냥 홍명보만 얘는 여기 왜 있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홍명보 거기서 빼도 문제가 무방, 없는데. 그치 무방하잖아. 오히려 없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없는 게 그냥 아예 한 축구를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 이르려면은 홍명보만 없으면 된다니까. 그렇죠. 자기 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도 따지고 보니까 큰일 났다. 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뽑고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셀라데스란 인물도 지금 능력이 불투명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지도 경력은 있잖아요. 스페인 팀 그렇죠. 지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염려가 된다. 확신할 수는 없는 인물이다. 염려가 되는 건 네. 사실이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끝내기 전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세라데스 감독이 이강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 포메이션, 전술 같은 거는 좀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강인을 잘 아니까. 네, 그나마 좀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셀라데스의 좀 어린 선수들 활용을 네. 좀 했다. 음. 그래서 이제 당시 발렌시아에 있었던 페란 토레스를 좀 오. 재능을 이끌어낸 게 셀라데스군요. 오. 네.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도 마르셀리노에 비해서는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 그게 물론 피터림의 입김이 좀 들어갔지만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소화를 해내는 게 또 감독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또 괜찮게 했어요. 그래 당시 이강인이 주로 투입되던 위치는 저희가 뭐 얘기했던 파레오가 아니라 호드리고 위치예요. 네. 그래서 앞에 썼던 호드리고는 이제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와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준다고 썼는데 셀라데스는 페란 토레스를 잘 활용함도 동시에 이강인도 뭐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막 주전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교체나 이런 거를 출전시켜주면서 출전 시간을 좀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 감독이 경질됐다는 얘기가 돌았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강인을 안 써서 잘렸다.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못해 잘렸습니다. 그렇죠. 4등 팀이 8등 팀이 됐으니까. 8등 팀이 됐으니까. 자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셀라데스 얘기 여기까지 해볼 건데 결국은 이 코치 자체가 역할을 봤을 때 전술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게 참 물음표가 많다. 사실 수비 전술 이런 거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그런 것에 대해 좀 비판점이 많더라고요. 라인은 뒤지게 올리는데 뒤에 이제 느린 수비수들이 있어서 특히 역습이나 원정 경기 이런 데 취약하다라는 게 울산의 평가였거든요, 이번 시즌. 그런데 완전히 상충되는 두 감독과 코치의 전략 전술이잖아요. 사사히 내려앉기, 라인 좀 더 끌어올리기. 이게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셀라데스가 원래 원했던 전술은 이제 4-2-3-1이고 이제 그거에 맞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랑 비슷한 게 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는 건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셀라데스가 좀 찾아보니까 그 벤투 감독 선임됐을 때 그때 감독 후보 중 한 명이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홍명보 감독이랑 좀 연결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전무로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나. 설마 아는 사람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뭔가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협회에 결국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네.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찾은 게 아니라 갑자기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도 한계가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기존의 명단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있었던 사람들을 좀 컨택을 했고 그 중에서 셀라데스가 좀 선택된 것이 아닐까? 라는 이제 이 물음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좀 저희가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감독 찾아보는 것도 네. 좀 부랴부랴한 거잖아요. 사실 홍명보가 네. 나간 것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스페인에 왔는데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부른 거지 그냥. 아는 사람을 부른 거지. 예전에 아는 사람 셀라데스 그때 감독 후보에 거론됐던 사람이네. 만나볼까? 하고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연락처 있는 사람 그냥 쭉 돌리는 거지. 사람 쭉 돌리는 거지. 그다음에 코치하고 싶은 사람 저요. 그러니까 셀라데스는 또 이제 갈급한 상태예요. 지금 4년이나 못했는데. 지금 4년이나. 4년이 경력 단절이야 이 정도면. 근데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4년 쉬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타이밍을 좀 기다리다가 이제 영영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는 몰랐지만 코치 커리어가 아니라 방송 쪽이나 이런 좀 다른
뭐 사업이나 이런 다른 아니, 커리어를 뭐 쌓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예 이런 반구에 언급도 없던데. 네, 그러니까 위백과나 이런데 써 영문 있어요. 이케도 없어요. 영문 거기서 이케도. 막 브로드캐스트에 어. 출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이라 써져 있을 텐데 그냥 발렌시아에서 경질됐다. 끝!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 실종됐어요 사람이. 근데 아이고. 갑자기 4년 뒤가 뿅 나타난 거라 이 사람이 정말 아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마쿠에서 일을 하고 있을 우리가 수도 스페인 있고. 위키는 안 찾아봤어요 아직. 네, 궁금해요. 네. 이 사람이 정말 폐관 수련하라고 왔던 사람일지 아니면 정말 4년 동안 발전이 없이 그대로 왔을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감독 선임입니다. 뭐 일단 셀라데스가 만약에 선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비판점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또 책임도 홍명보 감독한테 있을 거니까 아마 셀라데스가 확정이 된다면 더 큰 파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2부 넘어가도록 할 텐데 2부에서는 약간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약간 여러 이적설들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축구 계열의 이슈들에 대해서 원래 이거 1부를 해야 되는데 1부에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바람에 계속 네. 이게 2부로 밀려요 뒤로. 그래가지고 2부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썸네일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 제목 라이브 제목도 바꾸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세팅하는 시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